자, 그러면 이번에는 울릉도구 독도가 해양 전략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한국의 여러 가지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를 살펴보고요. 반대로 일본 열도에서는 독도와 가까운 오키지도부터 독도까지의 거리, 그리고 히마라야현이라든가 도토리현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특히 히마라야현에서 독도까지 거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해 중부 지역에서 울릉도까지는 130km, 독도까지는 216km가 좀 넘고요. 반대로 오키제도에서 독도까지는 157.5km, 그리고 시마네현의 마찌에시에서는 독도까지 무려 210km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붕 연안이 적용되지 않는, 특히 이런 지역, 이런 해역에서는 당연히 거리상으로 볼 때도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시인거리라고 해서 육지에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또는 섬에서 육지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는 거리를 제가 조사한 겁니다. 이런 방법은 항해를 할 때, 저도 뗏목을 탈 때 이를테면 우리 뗏목 마스트 10m 위에서 육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하거든요. 시인거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똑같이 적용해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는 당연히 울릉도가 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울릉도에서 동해안이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시인거리 방식은 현대인들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전 근대나 고대나 선사시대로 올라가면은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인거리는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번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울릉도에서 날씨가 좋을 때는 독도를 바라보고요. 독도에서 울릉도 바라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흔히 말하는 시인거리, 또는 쉽게 이해해서 가시범위에 있었구나, 이런 걸 제가 계산해 낸 겁니다. 또 하나의 계산 방법은요, 이겁니다. 그럼 항해할 때 울릉도와 독도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동해는 망망대해입니다. 107만 평방킬로미터인데요. 남북으로 동서로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섬 있는 유일한 섬은 울릉도이고 부속도서인 독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해를 횡단하거나 동해를 종단할 때 울릉도와 독도는 항해민들에게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항해상의 물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해양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은 울릉도와 독도가 있었을 경우에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못 보는 경우를 할지라도, 날씨가 나쁘거나 또는 가시거리 범위 내에 있더라도 항해민들은 그 지역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그 해역의 물 색깔이라든가, 또는 울릉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현상 때문에 안 보이더라도 거기에는 울릉도라는 섬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울릉도는 섬 백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섬 백량은 뭐 간단합니다. 그 풀에서 나는 향기가 백리밖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은 섬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 백리향의 냄새를 맡고, 아, 저기 울릉도가 있구나, 우리 고향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 그 다음에 해, 달, 바람의 방향, 물 색깔, 물 맛, 그 다음에 배에 부딪히는 이 해류의 움직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해를 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유일한 섬, 울릉도와 모자 관계에 있는 독도는 동해 항로상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식수 문제도 있는데요. 항해로는 항해인들에게 식수란 것은 절대적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연안 항해라든가 근해 항해할 때는 언제나 유기죄 접안에서 식수 얻을 수가 있고 땔감을 보고받을 수가 있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제가 동중국해를 건너올 때, 뗏목 타고 건너올 때 꼭 17일이 걸렸거든요. 동중국해 동쪽 끝에서 흑산도까지만.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한다면은 동해상에서도 얼마든지 방향을 잘못 잡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오랫동안 항해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식수라든가 땔감을 보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울릉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도는 지금은 물골이라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도 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있어서 확률이 크고요. 그렇다면 역시 식수나 땔감 또는 피양지로서 독도는 절대적인 것이랍니다. 그 외에도 울릉도는 배를 만드는 나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거죠. 자, 이 다른 도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역시 제가 만든 겁니다. 시인거리를 본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울릉도와 독도는 각각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해역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 열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절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또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거점 동해 항로도. 보십시오. 적어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지도를 보면은 울릉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혹시 너무 과장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규명된 사례들을 동원해서 제가 표시한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선으로 된 부분은 너무나 쉬운 항해지만 제가 굳이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점선으로 찍어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만든 해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울릉도 독도는 동해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항로상의 허브인가 또는 인터체인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지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이 있죠. 울릉도를 거점으로 해서 연해주 일대라든가 그 다음에 두만하구라든가 기타 동해 중부, 동해 남부 그리고 아까 우상국과 대마국과의 갈등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대마도의 관계 그리고 제주도의 어부라든가 해녀들이 울릉도로 와서 활동했다는 걸 보게 되면 이것도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열도에서는 당연히 시마네현, 도토리현, 후쿠이현 그리고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 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요. 또 보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보면은 울릉도를 출항한 항로가 홋카이도에 지금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 간접적인 증거를 찾았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696년도 5월 달에 홋카이도로 이지양이라는 사람이 표류를 한 겁니다. 이와 유사거나 저로서 이해하기 힘든 피로 현상들은 일본 열도에서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지만 제가 이 동해와 연관된 것을 뽑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지양이 이 지역 해역을 출항해서 표류를 시작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홋카이도에 도착해서 아이누족에 붙잡혀 있다가 그들에게 대우를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류했다는 것은 충분히 항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표류가 있으면은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되풀이하다 보면 정상적인 항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특별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울릉도 지역과 역시 이 홋카이도 지역은 관계가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연해주 일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해주 일대는 왜 제가 이걸 또 표시했냐면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잘 알려주는 책이 흔히 말하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거든요. 그 동의전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옥조라든가 동해에 이 동해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동해 안에 있는 어떤 섬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동해 안에 있는 섬이 그렇다면 어느 섬인가 이걸 놓고 학자들 간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우리 한국 학자들, 일본 학자들, 중국 학자들이 이 동해 안에 있는 섬이 어떤 섬인가 지금 어느 섬인가를 놓고 약간의 설들을 내세웠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홋카이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할린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일본 사람들은 이미 4000년 전에 연해주 북부와 사할린 간에 그리고 홋카이도 간에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일본인만 그렇습니까? 러시아인도
중국인들 그런데 우리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해도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고학적인 유무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인들은 그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홋카이도설 그리고 산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중국인들도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바로 사또섬이라는 견해가 있는 거죠. 사또섬. 이 사또섬은 발해인들이 일본 열도와 교류할 때 상당히 중요한 섬인데요. 이런 사또섬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바로 울릉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AD 3세기 전중반기에도 충분히 연해주 북부나 남부 지역에서 일본 열도까지 교류가 가능했고 또는 중간에 울릉도까지도 교류가 가능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AD 3세기 전반기에 어떻게 동해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까지 항해가 가능했을까? 그건 우리나라 사람만의 독특한 이상한 사고지 전 세계에 이걸 이상하다 생각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릉도를 거점으로서 이런 동해 항로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라면 울릉도와 독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 인식 속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고구려인들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옥조와 동해가 있는데요. 옥조와 동해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옥조와 동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만 이미 그 당시 때는 고구려에게 복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미 주몽시절 때 그리고 6대 태조대왕 때 그리고 완벽하게는 광개토대왕 주기 20년째 된 해에 현재 두망하구라든가 연해지 남부 지역을 또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D 3세기 전중반기의 상황은 당연히 고구려로 직결되어 있고요. 고구려 영토 속에 옥조와 동해가 완전히 편입됐다면 그들의 역할 또는 그 이후에는 고구려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인식하면서 그리고 일본 열도로 충분히 항해가 가능했다는 것이고 그 같은 증거들은 어디에? 바로 일본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적어도 기록상에 따르면 약 12번의 사신단을 파견했다고 되어 있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해를 건너서 일본 열도에 도착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통용과는 달리 일본의 고대 문화, 일본의 고대국가 생성되는데 고구려인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에 동아시아에서 전운이 감돌고 질서가 재편될 때 고구려는 일본 열도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최초의 사제는 아스카사는 공동주지 역할을 백제와 고구려 승려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수나라가 전쟁이 벌어질 때 당시 고구려 임금이 영령왕은 황금을 당시 아스카사가 건립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했고 그때 고구려인들은 당연히 동해항로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울릉도와 독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발해인들은 220여 년 동안 일본 열도와 즉 일본 국가 34차례의 사신을 파견했고요. 그 외에 1100명에 달하는 민간이 동시에 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해와 일본 열도 간의 교류가 활발했다면 그 당시 때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는 발해 사람들에게 충분히 각인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울릉도는 계속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했고요. 울릉도가 역할했다면 울릉도의 모자섬인 독도는 표현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역사 속에서 영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고구려인들이 세운 항로도고요. 발해인들의 항로도인데 이렇게 동해에서 북부에서 쭉 내려와서 사단에서 들어간 항로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유하면서 내려갔을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루갈 가는 경우도 이렇게 직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히 울릉도와 독도 활용해서 가장 빈번하게 들어가는 수루가 항로도 사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직접 항로들을 보니까 울릉도 독도가 동해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망망대해, 동해라는 그 원양 항해 구역에서 유일하게 있는 물표가 될 수 있는 육지가 울릉도와 그리고 부속도서인 독도입니다. 그렇다면은 독도, 울릉도로
바로 우리 민족에게는 중요한 영토였다는 거죠. 역사 영토. 자, 그리고 이제 울릉도와 독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다에는 해양신앙이 발달했는데요. 늘 두렵습니다. 어민이건 항해민이건 해적이건. 그래서 이렇게 신앙들이 발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와 독도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강의가 끝나가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첫 번째는 지정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독도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 영토의 기점이다.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인식하고요. 그러면서 볼 때 독도는 우리에게, 동해에게, 한민족에게,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관념적으로 우리 것이니까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독도는 중요한 겁니다. 뭐 더불어 울릉도도 그렇죠. 그 다음에 군사적 가치의 문제인데요. 한국은 이미 독도에 고성능 방공 레이더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그리고 일본, 그리고 북한, 이 나라들의 해군 공군의 동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미 그 이전부터 중요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러일 전쟁의 도중, 러일 전쟁 직후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여러 가지 그 망루를 설치하고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해저 전선을 깔았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중요한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은 18세기 후반부터 서양의 선박들이 출몰할 때 19세기 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서구 열강의 함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통과하면서 울릉도에다가 독도에다가 자기식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와 독도가 적어도 동해상에서 확장하게 되면 이 태평양에서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동해를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동북공정 이후에 2003년도 11월에 발표한 것이지만 동북공정은 역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정치 문제다.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해 진출 전략이 있다고 구체적인 항목을 들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은 흔히 말하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나선지구에 이미 진출해서 나진항체 일부두는 50년간 조치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조중연합함대가 활동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상선 화물선이 마음 놓고 드나든다는 것은 중국의 해군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중국의 입장에서 최근에 바로 독도 주변의 카디스,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경학적 가치도 있는데요. 일단 수산자원입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많은 수산자원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가재 이런 것들이 있고 물개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사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금 독도꽃이 아니라 캄차카반도에 있는 아바차만의 이 사자인데요. 바다사자인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은 울산 방구대 암각화인데요. 여기에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고래의 그림들이 있고 고래를 포획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시 쭉 보게 되면은 오츠회 주변에서 이렇게 고래를 잡는 모습을 그린 암각화를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역시 베링해죠. 베링해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아바차만에서 고래들이 활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래들의 활동 범위는 말 그대로 북태평양, 오츠크해, 베링해, 그리고 동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일찍부터 북태평양을 주목하고 동해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독도 문제가 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독도 문제가 예민해지는데 일조라는 것이 미국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기가 된 첫 번째 계기는 사실은 이 고래 포경선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오키지도에서 찍어온 건데요. 역시 그 오키지도의 도고섬에 이 서양항에 들어온 고래입니다. 이렇게 이 동해 쪽에서는 고래잡이가 성행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울릉도, 독도도 고래잡이 어장이었었고 고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청어인데요. 이 청어는 동해 어디서나 있는 것이고 이 사진은 홋카이도 박물관에서 찍은 거지만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주로 연해주 북부 지역에 있었던 소수민족들이 나나이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민족들이 물고기를 어떻게 가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과메기죠. 과메기는 원래 꽁치가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청어를 말린 것이 과메기인데요. 이렇게 과메기를 만드는 작업과 유사한 것들이 이미 연해주 북부 남부 지역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연해주 북부 남부를 거쳐서 동해를 거쳐서 이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문화권의 설정은 학자들에서 제기되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볼 때 이렇게 민속면에서도 이렇게 양지역 간의 교류가 있었구나 이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울릉도가 얼마나 나무가 많은 곳입니까? 이 나무는 보기가 좋으라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선박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나무가 돈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당시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압을 시작할 때 율브린너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조선 삼림회사를 만들었고 두만강, 울릉도 그리고 압록강의 목재체벌권을 얻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그 전에 일본은 이미 울릉도에 있는 목재를 도벌해 갖고 실질적으로 금옥균을 비롯한 당시 흔히 말하는 친일파겠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울릉도의 목재를 일본에 수출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울릉도의 목재는 굉장히 중요했고 비록 소규모이지만 전라도의 어부들도 이렇게 울릉도에 와서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든 다음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대사에서 목재가 중요하고 특히 배를 만드는 데 중요한데 울릉도에는 바로 이런 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강원도 정동진에 남아 있었던 뗏목배인데 이런 류의 뗏목배들이 울릉도에도 이걸 학포항에서 찍은 거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제가 향토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블라디보스톡 향토박물관에는 당시 블라디보스톡 만에 있었던 배들의 형태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전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뗏목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나무 배들이 있는데 대나무를 휘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블라디보스톡에 대나무가 있었을까? 대나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대나무로 만든 뗏목배를 사용을 했을까? 이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블라디보스톡과 연관된 것들은 동해 중부라든가 그리고 울릉도일 경우에 그 지역에서는 대나무가 나왔고요.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추론하는데 그것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울릉도의 직영학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것이죠. 자, 자원의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그 하이드레이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하이드레이트가 경제적으로 아직은 가치가 덜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추후에 앞으로 전개될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최근에 들어서 독도 문제가 더 갈등이 격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독도와 연관된 곳에서 해저에서 이렇게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울릉도 독도는 가치가 있지만 그건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우리 땅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이때는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는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 5년,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상태 35년입니다. 그리고 우린 분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아직까지도 독도는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선이 반식민지 식민지 상태에 떨어지면서 독도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독도 문제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이익과 함께 바로 우리 민족의 자주 정체성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독도를 대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민족이 가지는 근대 한계, 우리의 수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만큼은 보다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독도에 대해서 그냥 표피적인 관심이라든가 흥미거리라든가 또는 일부 사람들도
감성적 접근이라든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독도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독도가 지는 전략적 의미를 이를테면 18세기 후반, 최소한도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국제질서의 전변 과정에서 봐야 되고, 추후에도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도가 정말 어떤 것인가, 독도의 자연환경은 뭐고, 독도의 문화는 무엇이고, 독도에 있었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울릉도를 포함해서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바로 이것이 독도 의용 수비대입니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독도 의용 수비대가 편성이 돼서 일본군이라, 그렇죠. 당시 일본이 독도를 무단 상륙했었습니다. 이때 울릉도에서는 독도 의용 수비대를 만들어서 이들과 싸움을 벌였고요. 해녀들도 여기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그때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는 무기가 없어서 나무로 대포를 만들어서 대응했다는 일화도 있을 만큼 이들의 활약은 대단했던 것이죠. 이들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최종덕 씨인데요. 제가 생전에 이분을 뵙고, 그리고 우리가 추진했던 울릉도 독도간의 뗏목 탐험을 할 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바로 독도 최초의 주민 최종덕 씨입니다. 지금은 최종덕 씨의 그 가계 일원들이 현재 독도의 주민으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애국자죠. 그리고 독도의 서쪽이 아니라 동도에 서 있는 위령비들입니다. 이 독도에서 근무하다가 희생당한 분들의 위령비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사실은 울릉도 독도의 문제인데, 재밌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통념을 깨기 위해서. 어떤 명칭을 보였냐면, 고구려인들과 발해인들도 건너가면서 본 독도란 그런 그 개념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버려진 셈이 아니라 이미 역사의 초창기부터 우리 역사의 중요한 무대였었고,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는 별개의 섬이 아니라 모자 관계에 있었고, 이것은 육지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직접 바다에서 활동하고 울릉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는 독도는 새끼섬인 모자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겁니다. 가서 고기도 잡고, 그리고 급할 때 피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해할 때 물표를 삼을 수도 있는, 이건 육지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해양인들의 독특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는 이미 AD 3세기 전 중반기부터 우리는 인식을 했다고 보고, 특히 제 입장에서는 고구려인들, 발해인들이 일본 열도로 갈 때 울릉도와 독도를 중요한 물표로 삼으면서 건너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울릉도 독도는 사실은 동해상의 해양 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국, 즉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 여러 지역으로 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 중에는 일부는 심지어는 홋카이도까지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독도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5천년을